아파트 경비원 평균 나이 67세입니다. 대기업 다니던 사람도 자영업하던 사장님도 결국엔 다 이 옷 입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퇴직하고 나면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 실제로 요즘 아파트 경비실을 들여다보면 깜짝 놀랄 만큼의 현실이 펼쳐집니다.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분, 중소기업을 30년 운영했던 분, 심지어는 공기업에서 은퇴한 분까지 모두 살기 위해 다시 밤마다 손전등을 들고 복도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다시 일해야 했을까요? 왜 이 나이에까지 경비복을 입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 딱 하나입니다. 현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50대 이후엔 수입이 뚝 끊기고 연금은 생각보다 작고 아이들에겐 돈이 들어가고 지금 그들은 매달 70만 원에서 140만 원 받기 위해 새벽마다 잠을 깨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라며 방심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면 여러분도 어느 날 같은 옷을 입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름은 조기철. 올해 64이다.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나 30년 넘게 시청 공무원으로 일했다. 어린 시절 늘 말없이 자신을 뒷바라지하던 어머니의 바람대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남들보다 빠르진 않았지만 성실하게 한 계단씩 올라왔다. 가족들에게 묻어나고 성실한 아버지, 조용한 남편으로만 알려진 그였지만 정년퇴직 날에는 말없이 집에 돌아와 방구석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고 한다. 다 했다는 안도와 이젠 뭘 하지라는 막막함이 동시에 밀려온 날이었다. 공무원 퇴직 후 조기철 씨가 받게 된 건 월 연금 170만 원.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처음엔 생각했다. 연금 나오는 날이면 동네 시장에서 아내가 좋아하던 반건조 조기를 사고 손자들에게 줄 장난감을 하나씩 사던 여유도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돈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전세로 살던 아파트의 보증금을 빼주고 나니 새로 얻은 월세 아파트의 보증금과 이사 비용에만 목돈이 들었다. 첫째 딸이 둘째 아이를 낳으며 맞벌이를 잠시 쉬게 됐고 외손주 돌봄에 왕복 2시간 거리의 딸집을 일주일에 3번씩 왕복하게 됐다. 교통비도 체력도 만만치 않았다. 그에게 가장 큰 변화는 자신이 이끌던 인생이 이제는 비용만 발생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날 지갑을 열었을 때 10,000원짜리 한 장이 남아있었다. 연금날이 언제였더라?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처지를 처음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됐다. 내가 지금 돈이 없구나. 더 무서운 건 아내가 이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퇴직한 아내는 자주 조용히 전기세, 가스요금 고지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여보, 올해 김장 좀 줄이면 안 될까? 라는 말 한마디에 그는 충격을 받았다. 그런 아내가 요즘에는 외출할 때마다 남편의 신발을 물끄러미 쳐다본다. 이미 몇 해째 신은 운동화는 앞코가 해져 흰색 실밥이 삐져나와 있고 뒷굽은 한쪽이 닳아 비뚤어진 채다. 본인은 모른 척했지만 사실 아내의 눈길이 자꾸만 그 운동화를 향하고 있었다. 그의 운동화는 쓸 만큼 썼다는 인생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새로 바꿀 엄두가 나질 않았다. 연금 170만 원은 월세 58만 원, 관리비 14만 원,
공과 금과 보험료까지 나가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다. 통장엔 언제부터인가 잔고 3만 원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늘어났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는 이대로 안 되겠다. 처음엔 전단지도 보고 구인 사이트도 검색해봤다. 편의점 심야 근무는 체력이 버틸 수 없을 것 같았고, 마트 진열 아르바이트는 손목이 약한 본인에게 무리였다. 그렇게 며칠을 알아보다가 아파트 경비원 공고를 보게 되었다. 조건은 만 65세 이하, 경력 무관, 주간 야간, 교대 근무 가능자. 그날 밤 그는 다시 운동화를 꿰어 신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인근 경비실에 면접을 보러 갔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이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전직 군인이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건설회사 상무 출신이었다. 그 안에서 조기철 씨는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아님을 실감했다. 그렇게 시작된 경비원 생활. 첫 출근 날 그는 경비실에 앉아있던 69세 김모 씨에게 인사를 건넸다. 저도 처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 씨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다. 이 신발 나랑 비슷하네. 서로의 낡은 운동화를 본 순간 그들은 같은 시간을 걸어온 사람처럼 느껴졌다. 경비실에서의 하루는 생각보다 고요했고 생각보다 외로웠다. 근무표는 낮과 밤이 일주일씩 교대로 반복되었고 야간 근무 때는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경비실에 머물며 건물 전체를 3차례 이상 순찰해야 했다. 초반에는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책도 읽고 스마트폰도 봤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는 책장을 넘길 힘조차 아까워졌다. 특히 새벽 2시 복도를 따라 걷는 시간은 그에게 깊은 고독을 안겨주었다. 불 켜진 가정집 창문을 볼 때면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고 어떤 날은 창밖으로 고요히 눈이 내리는 걸 보며 내가 왜 여기 있지라는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곤 했다. 가장 힘든 건 새벽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경비복을 입은 채 버스를 갈아타며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 자신을 느낄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졌다. 특히 어린 손자가 한 번은 말했다. 할아버지, 왜 옷이 초록색이에요? 그 말을 듣고 딸이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그는 오히려 손자의 순수한 물음이 마음에 더 오래 남았다. 집에서는 침묵이 길어졌다. 아내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묵은지 찌개를 끓이고 퇴근한 남편 앞에 조용히 국을 내놓았다. 고생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하루의 모든 수고를 누그러뜨려 주기도 했고 반대로 그 말 때문에 더 미안해지기도 했다. 그녀는 조기철 씨가 밤에 입고 나갔던 낡은 운동화를 현관 앞에 조용히 놓아두곤 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그 운동화 발 안 아파요? 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고 그날 저녁엔 혼자 몰래 다이소에 가서 깔창을 샀다. 새 신발을 살 엄두는 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보다 더 고단한 삶을 살아온 동료들과 가까워졌다. 한 분은 구청 환경미화로 정년을 마치고 또 다른 분은 철도공사 퇴직자였다.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다. 예전처럼 살 순 없지만 그래도 움직이고 있으니 다행인 거지. 그는 그 말이 위로인지 체념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한 달에 받는 급여는 125만 원 남짓. 그 돈에서 식비와 교통비를 빼면 실질적으로 남는 건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보다 더 무거운 현실이 있었다. 아내의 병원비였다. 퇴직 후 아내는 무릎 통증으로 수술을 받았고 지속적인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병원비가 적지 않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그에게 돌아왔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당신 운동화 새로 사요. 내 치료는 다음 달로 미뤄도 돼.
그 말에 조기철 씨는 그날 밤 경비실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의 생활은 이제 루틴처럼 반복됐다. 월요일 아침엔 쓰레기 분리수거 구역을 정리하고 화요일엔 주차 라인 점검을 했다. 주민들은 대부분 친절했지만 가끔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었다. 왜 아직 청소가 안 됐어요? 분리수거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그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치웠다. 그런 날이면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을 때 그 낡은 운동화조차 버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어느 날 생각이 바뀌었다. 손자가 그에게 그림 하나를 건넸다. 할아버지, 이거 봐. 우리 가족이야. 여기 할머니, 여기 엄마 아빠, 그리고 여긴 할아버지야. 이거 신발은 운동화야. 할아버지는 매일 일하러 가니까. 그림 속의 자신은 초록색 옷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웃고 있었다. 그는 그 그림을 한참 들여다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낡은 운동화가 부끄럽지 않았다. 자신의 걸음이 누군가에겐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낀 순간이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1가 된 이우진 씨입니다.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에는 철강회사에서 일했고 40대 중반부터는 소규모 전기자재 도소매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는 번 돈이 많진 않았지만 돈을 쓰는 데는 누구보다도 신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아끼는 거 아니냐며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이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중을 위해 지금을 사는 거다. 그가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이 씨는 47세 무렵부터 노후 준비를 인생 최대 프로젝트로 삼았습니다. 우선 가계부를 3년치 돌이켜보며 본인의 월 평균 지출을 정확히 분석했습니다. 식비, 통신비, 자녀 교육비, 병원비, 교통비까지 항목별로 분류해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소비부터 잘라냈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 마시던 편의점 커피를 집에서 내려 마시고 골프 모임도 끊었습니다. 그 돈을 연금 통장이라고 부르는 별도 CMA 계좌에 적립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나중에 일 못하게 되었을 때도 적어도 15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자. 그는 50세가 되던 해 오피스텔 한 채를 구입했습니다. 당시 분양가는 1억 2천만 원. 대출 없이 80%를 자기 자금으로 충당했고 남은 금액은 3년 만에 갚았습니다. 그 오피스텔은 현재까지도 월세 55만 원을 꾸준히 벌어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무섭다면 작게라도 수익 구조를 만들면 돼요. 이 씨는 수익보다 현금 흐름에 더 집중했습니다. 이후 그는 자녀들에게도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유산 줄 생각 없다. 대신 살아있는 동안 너희한테 손 벌리지 않을 거다. 실제로 그는 자녀 결혼 자금은 사전에 딱 3천만 원씩만 지원했고 이유는 부부가 스스로 해결하게 했습니다. 이우진 씨는 말합니다. 가장 큰 선물은 부모가 스스로 설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60세가 되자 그는 사업체를 정리했습니다. 정리 자금 약 2억 원 중 일부는 금융자산으로 일부는 농촌 주택 구입에 사용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경남 함안의 단독주택, 대지 100평에 건물 25평, 구입가 1억 원에 리모델링비 3천만 원. 넓은 마당과 텃밭이 있는 그 집은 지금 이 씨 부부의 인생을 가장 따뜻하게 채워주는 공간입니다. 매일 아침 직접 키운 상추를 따고 아내와 감자전을 부치며 식탁을 나누는 그 순간 그는 종종 말합니다. 지금 이게 내 최고의 연금이야. 현재 이우진 씨는 다음과 같은 경제 구조로 살아갑니다.
공적연금 월 115만 원, 오피스텔 월세 수입 55만 원, 예적금 이자 약 15만 원, 지출월 약 130만 원 병원비, 식비 포함. 이 씨는 늘 현금 흐름표와 가계부를 나란히 놓고 확인합니다. 아내와 함께 매월 말이면 작은 테이블에 앉아 한 달을 정산하고 남는 돈은 다시 CMA 계좌로 이동시킵니다. 작은 돈도 계획 안에 넣지 않으면 사라지더라고요. 그는 무계획이 가장 큰 적이라 말합니다. 그런 그의 노후의 가장 큰 보람은 심리적 여유입니다. 오후 2시 마을 앞 복지관에서 열리는 기타 수업에 나가고 아내는 옆방에서 수채화 동호회에 참석합니다. 동네 친구들과 둘러앉아 막걸리 한잔할 땐 빠지지 않고 이런 말이 오갑니다. 우리는 딱 먹고 살 만큼만 벌고 사람답게 늙자. 그리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씨는 친구들에게 한 가지 습관을 전도합니다. 바로 은퇴 일기입니다.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일과 기분, 쓴 돈을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이 습관 덕에 소비 습관이 감정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고 외로움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난하지 않은 시기예요. 그의 말이 허황되지 않은 이유는 지금 그의 삶이 꾸밈없이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우진 씨는 70세 생일을 조용히 보냈습니다. 자녀들이 사준 바람막이, 점퍼 하나, 손자가 그려준 그림 한 장, 아내가 만들어준 미역국. 그게 전부였지만 그는 그날 텃밭에서 고개를 숙이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 참 잘 살았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두 사례 어떻게 들리셨나요? 한 사람은 경비복을 입고 새벽 복도를 걷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시골집 마당에서 아침 햇살을 맞이하며 노후를 살아갑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결국 노후를 준비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이야기가 특별한 예외일까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이런 상황은 대한민국에서 매우 흔한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내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의 약 절반은 자산은 있지만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로 분류됩니다. 보유 부동산은 많지만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의미죠. 이들은 결국 고정 수입을 찾기 위해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일자리가 바로 아파트 경비원, 마트 주차 관리원, 청소직 등 육체 노동 중심의 단순 반복 일자리입니다. 2024년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근로자의 약 43%가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공근로나 민간경비 직종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소득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더욱이 국민연금 수급자 중 약 70%는 월 80만 원 이하를 받고 있으며 이마저도 주택임대료, 식비, 통신비, 병원비 등을 고려하면 빠듯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를 부양하거나 손주의 육아를 돕기 위해 지출이 추가될 경우 소득보다 지출이 훨씬 빠르게 증가하는 구조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해외의 상황은 어떨까요? 유사한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내각부의 고령사회백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약 25%는 생계유지를 위한 근로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노년정책센터 내셔널 카운슬 안 에이징는 최근 보고서에서 은퇴 후 최소 20년을 살아야 하는 시대에 평균 은퇴 준비 기간은 고작 4년이라는 점이 고령층 빈곤을 가속화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곧 노후가 예상보다 길어졌지만 준비는 여전히 짧고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퇴직 시점 평균 저축 금액이 10만 달러 이하인 가구가 전체의 45% 이상이라는 통계도 공개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 전반의 고령층 공통 문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 가지 공통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은 노후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소득이 없다면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수익 구조, 즉 현금 흐름 기반 자산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해외 금융교육기관들은 50대 이후 가장 중요한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지속적 수입 구조 설계를 꼽으며 금융소득과 소액 임대 수익, 사회보장연금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특히 유럽의 고령자 지원 제도에서도 개인의 자산 구조보다도 현금화 가능성, 실질적인 유동성이 우선 고려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분석기관에서는 중장년층의 퇴직 후 5년을 위험 구간으로 분류합니다. 이 시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노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최근 국내 자료에서도 퇴직 후 첫 5년 이내에 자산의 절반 이상을 소진한 가구가 전체의 42%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에 소비가 과소비나 투자 실패로 이어질 경우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며 그 피해는 곧 노후 전반으로 연결된다고 강조합니다. 종합해보면 조기철 씨와 같이 퇴직 후 아무런 현금 기반의 수익 구조 없이 연금만으로 버티다가 결국 단순직으로 재취업하는 사례는 감정적으로는 안타깝지만 구조적으로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상황입니다. 반대로 이우진 씨처럼 사업 구조를 미리 정리하고 적은 수입이라도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자산 구조를 설계한 사람은 안정적인 노후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통계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단순히 집이 있다, 연금이 있다가 아니라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어디서 나가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노후 준비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기철 씨와 같은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첫 번째로 은퇴 시점 이전에 최소 3년 이상의 생활비를 확보해두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기 소득 공백기를 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며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자녀 지원 상황에서도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두 번째는 매달 일정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여러 지자체는 이 문제를 공공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시니어 인턴십과 50 제도약 프로그램을 통해 5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직업교육과 경력 전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게는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월 30만 원 수준의 활동비를 지급하며 지역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도록 돕고 있고, 서울 노원구는 시니어 키오스크 체험관을 통해 디지털 기기 적응을 지원하며 고령층의 재취업 가능성을 넓히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장노년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구직상담, 건강검진, 근로교육까지 통합 제공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실버 리스타트 아카데미를 통해 귀농귀촌 및 소규모 창업에 필요한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노년층의 사회적 역할 회복과 자존감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일본은 2004년부터 시행 중인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통해 65세까지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며, 기업에게는 정년 이후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버 인재센터라는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고령자에게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독일은 은퇴 전 이행 프로그램 RENTEMBERGANGSPROGRAMM을 통해 60세 전후 근로자의 업무 강도를 줄이고 점진적 은퇴를 유도하며 소득 손실 없이 노후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미국은 퇴직 후에도 수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플랜 401k 제도와 함께 5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SCORE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재교육, 사회 참여를 지원하며 고령층 스스로가 자산 관리 및 새로운 인생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며 우리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정책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찾고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자 대상 공공일자리, 복지관 프로그램, 시니어 교육센터, 온라인 무료 강의 플랫폼 등은 모두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이미 제공 중이니 주민센터나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노후를 단순히 경제적 안정만으로 정의하지 않고 심리적 사회적 활력을 함께 포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처럼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할 해답은 단순한 소득원이 아니라 꾸준히 움직이고 사람들과 연결되고 스스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삶의 구조입니다. 그렇게 보면 준비된 노후는 결국 단단한 생활 습관 위에 세워지는 것이며 그 시작은 거창한 재산보다도 내가 하루에 무엇을 계획하고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아닐까요? 낡은 운동화엔 삶이 묻었고 텃밭의 흙냄새엔 내일이 자랍니다. 눈물로 시작한 노후라도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직 행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낡은 운동화를 신고 새벽 복도를 걷던 조기철 씨의 노후는 너무나도 서글프고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히 살아왔지만 퇴직 후의 준비 부족이 그를 경비복과 새벽 순찰의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반면 똑같이 평범한 삶을 살아온 이우진 씨는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노후를 준비한 덕분에 지금은 햇살 가득한 마당에서 아내와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걸었지만 두 사람의 노후는 너무도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한 사람은 지하실 벽에 등을 기대게 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텃밭에 싹을 틔우게 했을까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내일에 끌려가지 않고 준비된 오늘을 살아가는 길을요. 지금은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저축 하나, 불필요한 소비 한 번의 멈춤, 주민센터 공지사항을 읽는 일, 아내의 눈을 마주보며 식탁에 앉는 그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씩 아주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의 마지막 장면이 눈물 아닌 미소로 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용기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혼자 걷는 길은 멀고 힘들지만 함께 걷는 길은 덜 외롭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더 나은 노후를 응원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은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30년 직장 다니고 퇴직했는데 지금은 월세방에 혼자 삽니다. 아들 결혼에 보태주려고 퇴직금을 몽땅 줬거든요. 그게 제 인생 마지막 선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58세 이기호 씨. 퇴직 직후 하나뿐인 아들의 결혼과 신혼집 전세금 마련을 위해 9천만 원 전액을 내어줬습니다. 아들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수도권으로 떠났고
남겨진 그는 지금 치과 치료도 미루며 하루 두 끼만으로 버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자녀가 힘들까봐 본인의 노후를 한참 뒤로 미루고 계신가요? 하지만 그 사랑, 정말 안전한 투자일까요? 대한민국 50대 부모님 중 절반 이상이 자녀 지원 후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녀에게 모든 걸 쏟은 후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거리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성인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두기, 그리고 나도 지키고 자녀도 존중받는 단 한 가지 비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놓치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오래된 주택가. 골목 끝 낡은 간판 아래 용인에 국수집이라는 이름의 작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이 식당을 열었던 주인공은 당시 62살이던 강영태 씨.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다 60세에 정년 퇴직을 했고 33년간 모은 퇴직금은 약 1억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강 씨는 그 돈의 절반을 작은 음식점 창업에 투자했죠. 직장 생활 내내 일만 했으니 이제는 내 이름 걸고 장사 한번 해보자는 심정이었습니다. 강 씨는 은퇴 직후 둘째 딸이 다니던 대학 근처에서 국수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아내와는 함께 장사하자고 이야기했고 큰딸은 자영업에 반대했지만 막내 아들은 아빠가 하시고 싶다면 해보세요라며 별 생각 없는 듯 고개만 끄덕였죠. 첫 달에는 친구들과 지인들이 몰려와 하루 매출이 50만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3개월이 지나자 손님은 반토막이 났고 6개월이 되자 하루 매출 10만 원도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배달이랑 마케팅 없으면 안 돼요. 인스타그램이라도 좀 하시든가요? 막내 아들이 툭 내뱉듯 말한 날, 강 씨는 손에 들고 있던 10년 된 버튼식 휴대폰을 한참 들여다보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어떻게든 버텨보자고 했지만 가게 임대료 150만 원과 재료비 70만 원이 매달 빠져나가자 강 씨는 더 이상 손익분기점이라는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TV도 없고 간판은 비 오는 날이면 일부 글자가 꺼멓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누가 봐주는 사람은 드물었죠. 강 씨는 점점 무기력해졌고 자주 뒷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며 내가 왜 이걸 시작했을까라는 말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당신 퇴직할 때는 다들 부러워했잖아. 이 나이에 창업도 하고 멋있다고 그 말을 하며 슬쩍 돌아앉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막내 아들이 취직을 미루며 갑자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나섰고 큰딸은 첫 아이 육아 때문에 친정 도움을 자주 요청했습니다. 강 씨는 가게가 적자라는 말을 자식들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뭐하냐, 다들 사는 게 바쁜데. 그는 그 오래된 휴대폰으로는 알림 앱도 안 떠 하루 매출은 작은 수첩에 손글씨로 적어두곤 했습니다. 2025년 1월 결국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것은 500만 원도 안 되는 은행 잔고 그리고 아내와의 갈등이었습니다. 당신이 하자며 밀어붙였잖아. 애들 대학 다 보내느라 모은 돈 이제 뭐로 살 건데? 아내의 말에 강 씨는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고 그날 이후 부부는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봐요. 전화가 올까, 딸이나 아들이 밥 한 끼 먹자고 연락해 올까 싶어서. 근데 없어요. 문자도 없고 카톡은 안 해요. 그렇게 며칠씩 아무 연락도 없을 땐 그냥 사람이 작아져요. 내가 아버지이긴 한 건가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강 씨는 그 오래된 폴더폰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구식이라고 하겠지만 그에겐 가족과 연결된 마지막 끈 같은 존재입니다. 가게는 사라졌고 돈도 없어졌지만 휴대폰을 열면 아직 가족 이름이 저장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스스로를 간신히 붙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게를 정리한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강 씨는 집 근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중장년 무료 재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퇴직 후 창업으로 실패한 분들이 많아요. 특히 자녀 결혼이나 육아 비용이 함께 얽히면 노후 자산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상담사는 그렇게 말하며 현재 자산 상태와 지출 패턴을 점검해줬고 강 씨는 그제야 지금 매달 적자가 70만 원 가까이 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그는 오래된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진짜 얘기 좀 하자. 그 문자는 아내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날도 딸네 집에 가 있었고 집에는 TV 소리만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요즘 애들은 효도는커녕 연락 한 통 없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연락이 없어서 슬픈 게 아니라 연락을 기다리는 나 자신이 너무 비참해서 더 속상해요. 강 씨는 친구들과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퇴직 이후엔 모두가 각자 살아남느라 바빴고 무심코 전화해도 바빠서 다음에 보자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죠. 그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고 말 대신 멍하게 벽만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 한 달만 언니 집에 좀 다녀올게. 당신이랑 같이 있으니 너무 답답해. 강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득 식탁 위에 놓인 오래된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때는 그 폴더폰을 열면 자식들 사진이 있었고 가게 매출이 좋았던 날엔 사진을 찍어 저장해 두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진도 문자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는 폰을 접고 펴는 행위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혹시 다음 달에 손주 돌잔치인데 오실 수 있어요? 그 말에 강 씨는 그럼 하고 말했지만 전화를 끊고는 말없이 울었습니다. 오라는 말 하나에 기뻐해야 할 만큼 그는 이미 스스로를 비워낸 상태였습니다. 돌잔치 날 가족 사진을 찍는 자리에서 강 씨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사진을 찍는 동안에도 별다른 호출은 없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앉아 있다가 아내가 부른 덕에 겨우 사진 한 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연락을 기다리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퇴직금도 줬고 결혼 비용도 보탰고 심지어 내가 망해가는 걸 자식들에게 끝까지 숨겼죠. 근데 돌아온 건 침묵이더라고요. 요즘 그는 서울에서 일하는 막내 아들이 보내준 중고 스마트폰을 받아 카카오톡을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이라도 뭘 잘해봐야 하나 싶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여전히 3년 전 가게에서 쓰던 하늘색 앞치마를 옷걸이에 걸어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앞치마 주머니엔 가게 마지막 날 장부 그리고 접힌 채로 오래된 휴대폰 한 대가 들어 있습니다. 그 휴대폰은 더 이상 울리지 않지만 그 안엔 여전히 가족이라는 이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는 자신이 여전히 가족의 일부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혼자 살고 있는 68세 여성 윤정순 씨. 그녀는 20여 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두 자녀를 홀로 키웠습니다. 막노동을 하면서 학원비를 대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 등록금을 모았죠. 하지만 윤 씨는 단 한 가지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 그 다음은 너희 몫이다. 이 말을 아이들에게 중학생 때부터 자주 해왔다고 합니다. 윤 씨는 평소 가계부를 매일 기록하던 습관이 있었고 40대 초반부터 노후 대비를 철저히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공무원도 대기업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경비원, 급식조리사, 청소미화원으로 전전하며 벌어들인 수입은 월 평균 120만 원 정도. 하지만 그 수입 중 30%를 꾸준히 적립식 예금과 지역 농협 정기적금에 나눠 저축했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런 일이 또 올 수 있겠구나 싶어 서울시 연금형 전세주택제도를 활용해 50대 중반엔 전세금도 고정시켰습니다. 그녀는 자녀의 결혼자금, 전세보증금, 차량비 등 그 흔한 부모 지원을 단 한 번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의 결혼식 때는 식대 50만 원을 직접 지불하며 내 돈은 내가 써야지, 너희 결혼은 너희가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죠. 이 말에 섭섭했던 자녀들도 시간이 지나며 어머니의 방식에 점차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윤 씨는 65세가 되던 해 총 자산 1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나누어 월 30만 원씩 수령 가능한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했고 국민연금 수령액과 합치면 매달 92만 원의 고정 수입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간헐적인 가사도우미 일자리를 구해 월 4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도 유지하고 있죠. 지금도 하루 1시간은 공원에서 걷기, 주 2회는 주민센터 건강 강좌 수강, 일주일에 1번은 도서관에서 책 빌려 읽기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단출하지만 단단합니다. 아침엔 직접 기른 상추에 밥을 싸먹고 점심엔 마을 회관에서 제공하는 중식 도시락을 받아 먹습니다. 저녁엔 집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 일과를 정리합니다. 나는 지금 하루하루가 진짜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 그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그녀의 집엔 커다란 TV도 없고 최신 휴대폰도 없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그 흔한 외로움이라는 단어에 지지 않습니다. 자녀와는 2주에 한 번 통화하고 명절엔 얼굴을 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바라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나한테 연락 안 한다고 삐칠 일이 뭐 있어요. 나도 바쁘고 애들도 바쁜 거죠. 그 대신 내가 나를 잘 챙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2025년 초 윤 씨는 파주시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한 디지털 문맹 탈출 교실에 참여하면서 카카오톡과 온라인 뱅킹도 배웠습니다. 처음엔 내 나이에 뭘 배우나 싶었지만 지금은 무인민원 발급기도 혼자서 잘 사용하고 손주들 사진도 직접 받아볼 수 있게 되었죠. 요즘엔 뭐든지 직접 해야 돼요. 내가 못하면 불편한 게 나한테 오니까. 이 나이에 할 줄 아는 게 많으면 진짜 든든해요. 윤 씨는 매주 토요일 오전이면 동네 작은 카페에서 5060 생활계획 모임이라는 이름의 자조 모임에도 참석합니다.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매달 노후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가계 구조, 병원비, 식비까지도 터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식한테 뭐 요구 안 해요. 오히려 서로 조언하면서 다음 달은 병원비를 이렇게 아끼면 좋겠구나 하고 배워가요. 이 나이에 이렇게 솔직해질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정말 고맙죠.
윤 씨는 작년부터 파주시가 지원하는 고령자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 2일 지역 초등학교 앞에서 등굣길 교통 안전 지도를 하는 일인데 월 30만 원의 활동비도 나오고 아이들이 할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주면 그게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쓸모 있다고 느껴질 때 제일 살아있는 거예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하얀 모자를 쓰고 아이들 곁을 지킵니다. 윤 씨의 삶은 누군가에겐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엔 철저한 준비, 뚜렷한 경계, 그리고 나를 위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기대지 않고 사회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만든 이 68세 여성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작지만 단단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여러분, 지금 소개해드린 두 사례는 어쩌면 극단적인 대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중장년층의 노후 현실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속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퇴직금을 털고 가족을 위해 가게를 차렸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경우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50대 이상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전체 대비 약 31.5%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퇴직 직후 창업한 중장년층의 절반 이상은 2년 이내에 문을 닫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이유로는 초기 투자금 부족, 매출 감소, 체력 저하,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요소인 가족과의 갈등을 꼽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에 따르면 퇴직 후 창업에 나선 60대 중 64%가 노후 자금을 한꺼번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70% 가까이는 자녀 지원이 병행되어 더 이상 여유 자금이 없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반면 자녀와의 경제적 경계를 분명히 설정하고 자신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미리 계산해 둔 고령자의 경우 은퇴 후 10년 이상 안정적인 자산 유지가 가능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해외 연구 자료에서는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을 한 고령 부모 중 절반 이상이 5년 이내에 생활비 부족으로 다시 경제활동에 뛰어들었고 이들은 평균적으로 월 20시간 이상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한 유럽 국가의 사례에서는 부모가 자녀 결혼 및 주거 비용을 지원한 뒤 가계부채가 급증한 가구 중 60%가 은퇴 후 상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노후 재정 계획을 명확히 세운 노인들은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우울감 지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은 줄었지만 삶의 만족도는 유지된다는 이들의 특징은 단순했습니다. 자녀는 독립적인 존재이며 나는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인식이 바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유도하고 스스로의 자산을 지키는 부모일수록 오히려 자녀와의 감정적 거리가 더 가까워졌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정서적 유대는 경제적 도움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일종의 반전이자 진실이죠.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중장년 창업 실패자 중 우울증 진단을 받은 비율은 전체 대비 2.3배 더 높았고 이들 중 약 35%는 배우자와의 심리적 거리감도 함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 고립된 노후, 실패한 창업, 단절된 관계.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오지 않고 늘 함께 찾아옵니다.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돈을 많이 버는 법이 아니라 돈을 쓰지 않고도 스스로를 지키는 법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작은 자녀와의 경계 설정, 삶에 대한 계획,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배려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는 마지막까지 사랑을 주는 존재로 남고 싶지만 그 사랑이 자신을 파괴하지 않도록 관리할 줄 아는 지혜 또한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또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경계의 설정입니다. 자녀와 나 사이의 심리적, 경제적, 물리적 경계를 분명히 설정해야만 비로소 나의 노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경계를 정하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중장년층을 위한 50재단을 통해 은퇴 후 생애 설계, 재무관리, 일자리 재연결까지 전방위적으로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경기도는 5060 신중년 인생이 모작 지원센터를 통해 1:1 재무 상담, 창업 교육, 사회공헌 일자리까지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중장년 사회 참여 지원 사업을 확대하면서 노인 자조 모임 운영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충북 청주시의 경우 중장년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퇴직자 심리 상담과 함께 가족관계 회복 워크숍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와의 감정적 거리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서로의 역할을 다시 회복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지역과의 연결입니다. 복지관, 평생교육원, 주민센터의 활동을 단순한 노후 여가로 여기기보다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부산 해운대구는 60마을학교를 통해 어르신들이 동네에서 교육을 받고 다시 동년배 강사로 활동하며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시간을 누군가에게 의미 있게 쓰게 될 때 노후는 고립이 아닌 확장의 시기가 됩니다. 해외 사례도 참고해 볼 만합니다. 일본은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하면서 6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맞춤형 근로 기회를 민간 기업에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독일은 GENERATIONENHAUS 대통합 하우스라는 시스템을 통해 고령자들이 아이 돌봄, 마을, 상담 등 지역 사회 역할을 맡으며 월 소액의 활동비를 받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델은 단순히 수입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자존감 회복, 가족 의존도 축소, 건강 유지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북유럽 국가들은 노년기 자기 결정권을 제도화해 부모와 자녀 간 재정 분리를 명확히 하고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의 생계에 관여하지 않도록 법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최근 유사한 맥락으로 노년기 생활준칙 캠페인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요. 강원도 원주시는 나의 돈은 나의 몫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노인 대상 금융교육, 자산관리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참가자 만족도는 90%를 넘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노년기는 단순히 쉬는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기술을 배워야 하는 전환점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걸 내어주지 않는 건 절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자립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부모로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도 준비된 사람으로서의 존재감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가장 나답게 마무리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몫을 지키고 내 삶을 계획하고 내 중심을 다시 세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곧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 노후의 자존감, 인생의 마무리를 모두 지켜주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손바닥을 펴니 텅 빈 줄 알았던 그 안에 내 이름이 남아 있었다. 지켜주지 못한 시간은 흘렀어도 이제라도 나를 안아주기로 한다. 여러분, 오늘 만나본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가족을 위해 퇴직금을 털어 창업했지만 결국 무너져버린 인생 앞에서 매일 오래된 휴대폰을 바라보며 연락을 기다리는 강용태 씨.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주었지만 되돌아온 것은 고요한 외로움뿐이었습니다. 반면 힘겨운 삶 속에서도 자신의 경계를 지키며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감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낸 윤정순 씨. 그녀는 지금 크진 않지만 따뜻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빛나는 이름으로 말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준비에 있었습니다. 사랑을 나누되 나를 잃지 않는 준비. 누군가를 돕되 내가 무너지지 않는 준비. 그리고 자식이 아닌 나로 살아가기 위한 단단한 연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노후는 그저 편안한 소파와 따뜻한 식사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존엄, 내 이름으로 살 수 있는 자존,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루를 설계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 모든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자녀 걱정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혹시 나의 노후는 늘 뒷전으로 밀어두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제는 나를 위해, 그리고 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한 걸음씩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따뜻한 변화가 시작되는 시간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길의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60대 남성이 통장 잔고 12만 원 남기고 병원비 800만 원을 맞았습니다. 퇴직 후 즐기려다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먼 나라 얘기 같으신가요? 경기도 성남에 사는 62세 박용철 씨는 퇴직 후 시간을 좀 여유롭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고생한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스쿠버 다이빙도 배우고 친구들과 골프도 시작했죠. 처음엔 건강을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1년 반이 지나고 나니 보험은 해지됐고 통장엔 몇십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평생 번 돈이 다 어디 갔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열심히 살았고 자식들 다 키웠고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싶었는데 막상 통장은 텅 비고 미래는 더 막막해지는 느낌. 요즘은 병원비도 무섭고 물가도 오르고 손주 용돈까지 부담인데 그저 내 인생 한 번쯤은 나도 즐기고 싶어서 시작했던 취미 생활이 오히려 내 노후를 갉아먹는 흉기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생각보다 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소비를 시작했다가 노후 파산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서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치명적인 실수의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멈춰야 할 씀씀이와 정말 나를 위한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국계 대기업 부장 은퇴 후 낡은 골프백을 마주하다. 최도윤 씨는 63세.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며 외국계 가전회사에서 35년 근무 후 부장으로 은퇴했다. 업무는 치밀했고 인맥도 넓었다.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금은 5억 6천만 원. 인생 2막은 나를 위한 삶이라며 계획도 준비도 철저했다. 그는 퇴직 다음 주부터 골프장에 나가기 시작했다. 회사 다닐 때 못다한 여유를 누리고 싶었다. 마침 지인들이 있는 골프 모임에서 준회원권을 추천해 주었다. 9천만 원에 구입한 수도권 골프장 준회원권, 그는 투자라 여겼다. 이 정도 여유는 누려야죠.
라며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뒤 매주 3번 이상 라운딩, 연습장은 거의 매일 출근했다. 드라이버, 퍼터, 클럽, 골프화까지 최신 모델로 교체했다. 중고 사이트에 내놓은 기존 장비엔 먼지만 쌓였다. 카카오톡 프로필은 골프장 사진으로 바뀌었고 인스타그램에는 식사와 스코어 사진이 가득했다. 이제 이게 내 삶이야. 라며 도윤 씨는 활짝 웃었다. 문제는 1년 후였다. 총 지출 1억 7천만 원. 퇴직금의 3분의 1이 골프비, 모임비, 장비, 여행, 렌트카로 빠져나갔다. 생활비와 고정 지출은 아내 명의 예금으로 충당 중이었다. 아내는 점점 말이 줄었다. 전기료 관리비, 식비도 빠듯한데 남편은 다음 주 제주 골프 예약을 잡았다. 둘째 딸이 결혼 준비로 연락했을 때 도윤 씨는 골프 중이었다.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하라고 말한 게 상처가 됐다. 딸은 한동안 연락을 끊었다. 골프장 멤버들 사이에서도 회비 미납으로 소문이 났다. 요즘 최 부장님 분위기 안 좋아. 말은 돌았고 도윤 씨는 모임에 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내가 낡은 골프백을 현관밖에 꺼내뒀다. 이제 좀 내려놓으면 안 돼요? 조용한 말 한마디에 도윤 씨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 골프백은 그의 지난 10년이 담긴 상징이었다. 출장 가기 전 새벽에도 연습했던 시간, 성과를 내고 보너스를 받은 날 샀던 첫 드라이버. 하지만 지금은 바퀴도 헐고 손잡이도 벗겨져 있었다. 도윤 씨는 현관 바닥에 앉아 골프백을 다시 안으로 들여놓았다. 이게 내 유일한 취미였는데 그는 중얼거렸다. 다음 날 잔고를 확인한 아내는 실신하듯 주저앉았다. 남은 퇴직금은 2억 원 남짓. 하지만 그중 절반은 주식형 펀드로 묶여 있고 유동성 자산은 1억이 채 되지 않았다. 고등학생인 막내 아들의 대학 등록금, 부부의 노후 의료비, 생활비를 고려하면 상황은 절박했다. 우리 지금 줄이지 않으면 몇 년 못 버텨요. 아내는 단호했다. 도윤 씨는 몇 달째 내놓은 회원권이 아직도 팔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충격이었다. 그날 밤 그는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지만 입은 말이 없었다. 탁자 위엔 동그랗게 접힌 골프장 영수증이 수북했다. 수백만 원이 한 달 사이 사라진 기록이었다. 그는 한 장 한 장 찍기 시작했다. 그러다 멈췄다. 이게 다 내 선택이었지. 아내가 다가와 물었다. 그만두면 후회할까요? 도윤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낡은 골프백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이젠 좀 멀리 보내줘야 할 것 같아. 그날 새벽 골프백은 베란다 창고로 옮겨졌다. 그렇게 조용히 내려놓은 것이다. 며칠 후 도윤 씨는 주민센터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엔 낡은 모자와 얇은 점퍼. 라운딩 대신 그는 아침마다 버스를 타고 집 근처 공원을 돌기 시작했다. 마주치는 노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건강 걷기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 일주일에 3번 만보 걷기를 함께하며 도윤 씨는 처음으로 비용 들지 않는 취미의 의미를 알게 됐다. 낯선 듯 익숙한 동년배들과 하루 만보를 걷고 나서 나누는 국 한 그릇이 그의 일상을 채우기 시작했다.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했다. 함께 시장에 가고 점심국을 같이 끓이고 신문 기사를 읽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하루는 아내가 말했다. 그땐 왜 그렇게 골프에 빠지셨어요? 도윤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다. 두려웠어요. 회사 떠나고 나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 아내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이제 당신이 누구든 괜찮아요.
그냥 함께만 있으면 돼요. 몇 달 후 도윤 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동네 도서관에서 주 3일 사서 보조일을 하게 된 것이다. 하루 4시간 책을 정리하고 연체된 도서를 관리하고 아이들과 인사하며 그는 다시 쓸모를 느꼈다. 첫 월급은 38만 원.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날 저녁 그는 마트에서 장을 봐서 저녁을 직접 차렸다. 아내는 조용히 앉아 그 밥을 다 먹었다. 그날 밤 도윤 씨는 베란다에 나가 골프백을 다시 꺼냈다. 먼지를 털고 깨끗이 닦아 옷장 안에 넣었다. 그리고 손으로 조심스레 문을 닫았다. 이젠 나를 무너지게 하지 않는 취미만 갖기로 했어. 이젠 그에게 삶의 중심은 더 이상 골프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며 도윤 씨는 더 이상 돈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친구들 사이에서 요즘 뭐 하냐는 질문에도 당당히 말했다.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잘 지내. 하루하루가 좋아. 그의 얼굴엔 잔잔한 웃음이 번졌다. 예전 같으면 자존심이 상했을 대답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유로웠다. 딸과도 조금씩 연락이 닿았다. 결혼식 날 그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작은 꽃다발을 손에 들었다. 딸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아빠, 이제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그 한마디에 도윤 씨는 그동안의 시간이 무너지듯 울컥했다. 자신이 무엇을 잃고 무엇을 되찾았는지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퇴직금은 많이 줄었지만 남은 돈으로 부부는 작은 전셋집을 옮겼고 생활은 소박해졌다. 주말마다 재래시장에 들러 장을 보고 도서관 근처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나누는 것이 이들의 새로운 여유가 되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기초교육 자원봉사를 모집한다는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도윤 씨는 망설이다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매주 금요일 스마트폰을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에게 앱 설치하는 법, 사진 찍는 법을 알려주는 시간이 시작됐다. 도윤 선생님, 다음에 또 봐요. 이 말이 그의 하루를 웃게 했다. 그가 가르치던 78세 이모 할머니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렇게 자상한 분이 왜 이제 나타났을까요? 그 말에 도윤 씨는 얼굴이 붉어졌다. 예전엔 업무 성과로 듣던 칭찬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사람 사이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전부였다. 그의 일상은 단조로웠지만 충만했다. 아침 7시 산책, 오전 10시 도서관 근무, 오후엔 복지관 자원봉사, 저녁엔 아내와의 TV 시청. 이젠 골프장 대신 벤치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최고급 클럽 대신 손에 든 건 작은 책과 공책이었다. 그가 바뀌었다는 걸 가장 먼저 알아챈 건 아내였다. 예전엔 말수가 적고 늘 스마트폰으로 골프 영상을 보던 남편이었지만 요즘은 식사 중에도 먼저 말을 걸고 아이들과의 이야기를 나누자고 먼저 말했다. 우리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웃게 될 줄 몰랐어. 아내의 말에 도윤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때는 골프채에 내 인생이 달린 줄 알았지.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짧게 적었다. 늦게 배운 취미는 내 노후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과의 연결은 나를 다시 살게 한다. 이후 그는 복지관에서 제안한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퇴직한 60대, 70대들이 청년 구직자들에게 사회 경험을 나누는 프로젝트였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젊은이들이 묻는 질문들에 답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표정이 환해졌다. 예전에 인턴 교육할 때랑 느낌이 비슷해.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가끔 친구들 모임에서 골프 이야기가 나오면 그는 미소를 짓는다. 요즘은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배드민턴 쳐. 그게 더 재미있더라. 그의 말에 친구들은 처음엔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이내 조용해졌다. 그리고 몇 달 후 함께 배드민턴을 치자는 연락이 왔다. 그의 변화를 부러워한 친구들이 먼저 다가온 것이다. 골프백은 아직도 창고 안에 있다. 도윤 씨는 가끔 그 앞을 지나치며 생각한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후회는 없다. 다만 조금 더 일찍 내려놓았다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어느 일요일 딸 부부가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왔다. 도윤 씨는 작은 과자를 사놓고 기다렸다. 거실에 들어온 손주는 할아버지 하며 달려들었고 그는 덥석 안아 올렸다. 이게 얼마만이냐? 예전엔 대화조차 끊겼던 딸이 조심스레 말했다. 아빠, 그때는 미안했어요. 아빠가 우리랑 멀어진 것 같아서. 도윤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너희들보다 내 여유가 더 소중한 줄 알았거든. 그날 저녁 손주가 돌아간 뒤 아내가 물었다. 이젠 괜찮아? 그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응, 이제야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아. 늦게나마.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아내와 와인을 나눠 마셨다. 비싼 게 아니어도 좋았다. 작은 유리잔에 담긴 삶의 온기만으로 충분했다. 며칠 뒤 그는 주민센터에서 노후 재정 점검 세미나를 신청했다. 젊은 시절엔 재무제표를 읽고 기업 분석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을 위한 가계부를 다시 쓰기 시작한 것이다. 이 나이에 다시 계산기를 두드릴 줄 몰랐네요. 그가 웃자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말했다. 그게 사는 맛이죠. 그는 작은 노트를 하나 만들었다. 나를 위한 노후 기록. 그 안에는 월 고정 지출, 자녀 자산, 향후 예상 의료비, 자녀 지원 계획, 그리고 하고 싶은 것 목록이 적혀 있었다. 그 첫 줄엔 이렇게 써 있었다. 내가 즐기되 나를 망치지 않는 것만 하자. 이제 그는 더 이상 허황된 여유를 쫓지 않는다. 친구들에게도 말한다. 지금 내 취미는 나와 내 가족이 웃을 수 있는 걸 찾는 거야. 누군가는 그게 뭐 그리 대단하냐고 했지만 도윤 씨는 알았다. 그 말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말인지. 퇴직 후의 삶은 두 번째 기회가 아니었다. 그에겐 첫 번째 진짜 인생이었다. 어느 늦가을 아침 도윤 씨는 아내와 함께 단풍이 물든 공원을 산책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 골프장이었지. 그의 말에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가을이 예쁜 줄 알겠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진짜 삶이었네. 공원 벤치에 앉아 그는 손을 꼭 잡은 아내를 바라봤다. 고마워. 기다려줘서. 아내는 조용히 대답했다. 같이 버틴 거야. 우리 둘 다. 이제 도윤 씨에게 여유란 골프장이 아니라 따뜻한 국 한 그릇, 아내의 미소, 손주의 손길, 그리고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이다. 그는 알게 됐다. 진짜 노후의 행복은 고급스러운 취미나 돈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살아낼 수 있는 일상의 리듬이라는 걸.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해졌다. 이제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한다. 충분해. 지금 이대로도. 그날 이후로 그는 다시 매일 아침을 일찍 시작했다. 손에는 책 한 권, 마음에는 여유 한 줌. 이제 더 이상 그는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냥 오늘 하루 아내와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제 최도윤 씨의 삶엔 속도가 없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무너졌던 노후는 다시 천천히 단단히 세워지고 있었다. 오늘도 그는 고요한 새벽에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사는구나. 그리고 그 골프백은 지금도 베란다 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다. 먼지는 쌓였지만 그에겐 여전히 소중한 상징이다.
무너졌던 자존심, 휘청이던 삶, 그리고 다시 일어선 용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가끔 그 앞에 서서 미소 짓는다. 내 덕분에 내가 다시 나를 알게 됐어. 그 낡은 골프백은 이제 더 이상 허세의 흔적이 아니다. 그건 내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준 조용한 인생의 스승이었다. 오늘도 그는 조용히 말한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우 씨는 올해 66입니다. 외국계 제약회사의 재무팀장으로 36년을 근무하다가 60세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특별한 이유는 퇴직 이후의 삶을 무려 10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39이 되던 해, 그는 작은 노트를 하나 샀습니다. 내가 퇴직 후에도 웃고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한 줄 한 줄 자신만의 인생 이막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 한 일은 자산 점검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25년 된 아파트 한 채, 예금 2억 3천만 원, 퇴직금 예상액은 3억 원. 그는 한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내가 가진 돈 안에서만 산다. 절대 과시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최대한 수령 시점을 늦춰 65세부터 월 180만 원을 받도록 설정했고, 퇴직연금도 안정적인 원리금 보장형으로 분산해 두었습니다. 매달의 생활비는 연금과 소액의 이자, 수익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소비 통제였습니다. 노후의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나의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다. 그는 월 고정 지출을 180만 원 이하로 줄이기 위해 가족과 함께 가계부를 작성했고, 외식은 주 1회, 커피는 집에서 내려 마시는 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가끔 아내와의 갈등도 있었지만 함께 계획을 공유하고 조율하면서 서로의 은퇴가 아닌 함께하는 은퇴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그는 인간관계 다이어트도 실천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의 사후의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물러나며 자신이 속할 새로운 공동체를 찾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지역 주민센터의 커뮤니티 바리스타 프로그램. 60세 퇴직 후 그는 주 3일 복지관, 내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내려주는 시니어 스태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보단 나를 느끼기 위해 일한 거죠. 그는 일상 속 소소한 루틴을 소중히 여기며 새벽엔 스트레칭과 산책, 낮엔 커피와 책, 저녁엔 아내와 함께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그가 자녀에게도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부모로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결혼 자금도 최소한만 도왔고 남은 재산 중 일부는 가족 신탁으로 미리 설정해 혹시 모를 분쟁이나 오해를 막았습니다. 그러던 중 62세, 그는 관상동맥 협착으로 심장 스텐트 수술을 받았습니다. 입원비는 약 210만 원. 하지만 실손보험과 노후 의료비 비상자금으로 큰 충격 없이 대처할 수 있었고, 이후 식단을 바꾸고 운동량을 늘려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수술 이후 사회적 기여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자원봉사, 독거노인 안부 확인 봉사, 그리고 노후 설계 나눔 강연 활동까지 이어가며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노후는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주말이면 손주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걷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함께 반찬을 만들며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우린 비싼 골프장도 해외여행도 없었지만 마음이 늘 여유롭잖아. 그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행복입니다.
그는 매달 1일이면 자신의 노후 노트를 펼쳐 이번 달의 나를 점검합니다. 가게 점검, 건강 확인, 인간관계 정리, 새로운 취미 탐색. 그의 노후는 계획과 실천, 그리고 정서적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2월 마지막 날, 그는 혼자. 올해도 잘 버텼고, 잘 웃었고, 잘 살아냈다. 는 편지를 자신에게 씁니다. 준비된 노후는 과시가 아니라 존엄입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정우야, 오늘도 수고했어. 그가 매일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이 한마디가 그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엔 마음껏 하고 싶었던 걸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껏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마음이 가는 대로, 감정이 흐르는 대로 소비하면 노후는 정말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정을 관리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환경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존엄 있는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우리 주변에 이미 존재하는 공공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50플러스 재단을 통해 중장년층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 일거리 연계, 상담 프로그램 등을 무료 혹은 소액으로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고비용 취미 대신 지역 기반의 저비용 취미 모임과 봉사활동 중심의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은퇴자들이 심리적 공허함을 건강하게 채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의 액티브 시니어 프로그램에서는 은퇴자들을 위한 맞춤형 운동, 평생교육, 독서 및 토론 모임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역 도서관이나 체육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시니어 일자리 센터와 연계해 주 23일만 근무하는 경험형 일자리 제도를 운영하여 소득을 유지하면서도 취미를 절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더 오래전부터 고민하며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시행 중입니다. 일본의 경우 은퇴자에게 연금 외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 기반 공공레저 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골프 스포츠 도서관 문화센터 등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해진 횟수만큼만 즐기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심리적 욕구를 해소하면서도 지출을 제어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은퇴자에게 노후 준비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매년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지원합니다. 재정적 자기 성찰 루틴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공무원 연금 수령자부터 일반 노동자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재정 파탄을 예방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셋째, 전문가들은 노후에도 소비는 습관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일상의 루틴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생활 수칙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매월 말 소비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어디에 돈을 썼는지, 그 소비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를 기록해 보세요. 두 번째,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기쁨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공원 산책, 아침의 따뜻한 햇살, 동네 어르신들과의 대화, 손주와 함께 만든 저녁 식사. 이런 것들은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 비용을 나누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혼자 즐기는 골프가 아니라 셋이 함께 걷는 트레킹, 넷이 모여 나누는 클래식 음악 감상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매년 한 번은 나의 소비 목표를 정리해 보세요.
꼭 필요한 것, 버릴 것, 줄일 것, 그리고 나누고 싶은 것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결국 노후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교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은퇴 후 무너지는 소비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과 같아야 한다는 감정, 내가 누리지 못한 걸 이제라도 누려야 한다는 집착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후는 경쟁이 아니라 평화의 시간이다. 나만의 속도, 나만의 방식, 그리고 나만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진짜 안정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벌어야 좋은 노후라는 낡은 공식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대신 적게 써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공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출한 영수증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 나의 삶을 바꿉니다. 실제로 서울 관악구에 사는 68세 박정민 어르신은 퇴직 후 골프 대신 동네 복지관에서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지금은 친구들과 작은 동호회를 만들어 동네 경로당에서 공연도 다닙니다. 비용은 월 1만 원 이내, 오히려 자원봉사로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처럼 방향만 잘 잡으면 노후는 훨씬 더 단단하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가요? 지금 내가 즐기고 있는 소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남의 시선을 의식한 선택은 아니었나요? 이런 질문에 솔직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나다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심스럽게, 그러나 용기 있게 내 삶을 점검해 보세요.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절제된 소비와 꾸준한 점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결국 지혜로운 노후로 가는 길입니다. 행복은 결국 내 삶에 맞는 균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한 해외 시니어 연구소의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소비 습관은 그 사람의 지난 삶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그만큼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에 현혹되기 쉬운 이 시기엔 자유보다 책임이 더 중요합니다. 독일의 한 노후 재정 전문가도 강조합니다. 은퇴자들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덜 후회할 소비 구조다. 우리가 매일 하는 소비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작은 지출 하나가 내일의 여유, 그리고 10년 뒤의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씩 내딛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안에서의 연결,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소비 습관, 그리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용기.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질문이고 그 답은 지금 우리가 내리는 작은 결정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이 제일 자유로워요. 뭐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유는 방향을 잃은 순간 부메랑처럼 돌아와 우리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진짜 자유는 선택의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주어집니다. 나의 소비, 나의 시간, 나의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의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안정된 노후라는 항구에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아침마다 영수증을 정리해 보는 것부터 지역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하나 찾아 신청해 보는 것까지 작은 행동이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이 순간부터가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제이막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 불안하고 초조한 나날이 아니라 따뜻하고 단단한 시간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 출발은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신중한 선택, 한 번의 절제된 소비, 그리고 한 번의 용기 있는 점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노후는 더 이상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순간이 곧 노후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을 잘 사는 것이 곧 내일의 안정이고 모레의 기쁨입니다. 진짜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선택으로부터.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딛는 그 한 걸음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지금 당신의 노후를 다시 설계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엔 마음껏 하고 싶었던 걸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껏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마음이 가는 대로, 감정이 흐르는 대로 소비하면 노후는 정말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정을 관리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환경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존엄 있는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우리 주변에 이미 존재하는 공공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50플러스 재단을 통해 중장년층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 일거리 연계, 상담 프로그램 등을 무료 혹은 소액으로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고비용 취미 대신 지역 기반의 저비용 취미 모임과 봉사활동 중심의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은퇴자들이 심리적 공허함을 건강하게 채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의 액티브 시니어 프로그램에서는 은퇴자들을 위한 맞춤형 운동, 평생교육, 독서 및 토론 모임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역 도서관이나 체육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시니어 일자리 센터와 연계해 주 2일에서 3일만 근무하는 경험형 일자리 제도를 운영하여 소득을 유지하면서도 취미를 절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더 오래전부터 고민하며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시행 중입니다. 일본의 경우 은퇴자에게 연금 외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 기반 공공내적 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골프 스포츠 도서관 문화센터 등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해진 횟수만큼만 즐기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심리적 욕구를 해소하면서도 지출을 제어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은퇴자에게 노후 준비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매년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지원합니다. 재정적 자기성찰 루틴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공무원 연금 수령자부터 일반 노동자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재정 파탄을 예방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셋째, 전문가들은 노후에도 소비는 습관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일상의 루틴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생활 수칙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매월 말 소비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어디에 돈을 썼는지, 그 소비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를 기록해 보세요. 두 번째,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기쁨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공원 산책, 아침의 따뜻한 햇살, 동네 어르신들과의 대화, 손주와 함께 만든 저녁 식사. 이런 것들은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 비용을 나누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혼자 즐기는 골프가 아니라 셋이 함께 걷는 트레킹, 넷이 모여 나누는 클래식 음악 감상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매년 한 번은 나의 소비 목표를 정리해 보세요. 꼭 필요한 것, 버릴 것, 줄일 것, 그리고 나누고 싶은 것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결국 노후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교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은퇴 후 무너지는 소비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과 같아야 한다는 감정, 내가 누리지 못한 걸 이제라도 누려야 한다는 집착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후는 경쟁이 아니라 평화의 시간이다. 나만의 속도, 나만의 방식, 그리고 나만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진짜 안정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벌어야 좋은 노후라는 낡은 공식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대신 적게 써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공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출한 영수증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 나의 삶을 바꿉니다. 바람이 분다, 나뭇잎이 흔들린다, 마음이 흔들릴 때 삶도 다시 쓰여진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은퇴 후 낯선 자유 속에 헤매다 결국 경제적 한계에 부딪혀버린 이태훈 씨의 살. 젊은 시절 열심히 일했지만 은퇴 후에는 감정과 욕망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무너졌던 그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내일의 내가 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반대로 또 한 사람 김병도 씨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산이 크지 않아도 자신의 경제력을 정확히 파악했고 허용 대신 절제를 택했죠. 지역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며 단출하지만 따뜻한 노후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소한 취미, 조용한 일상 속에서도 그는 말합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나답게 사는 게 참 좋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큰 돈의 유무도 아니고 특별한 운도 아닙니다. 바로 선택입니다. 어떤 길을 걸을지, 어떤 마음으로 노후를 맞이할지. 그 작은 차이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작게나마 준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욕망보다 균형을, 비교보다 평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나를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 늦지 않았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이 순간이 바로 새 출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따뜻하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지혜롭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답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눈물로 마무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미소로 되새김질할 수 있는 인생을 위해 지금 함께 걸어가 보시죠. 아침 7시에 나가 새벽 2시에 들어오는 60대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까지 일하는 이유, 바로 은퇴하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난 그래도 정년까지는 일했으니 괜찮겠지. 그런데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64세 윤명자 씨는 퇴직 후
택배 물류센터 야간 작업을 3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년 퇴직했지만 연금으로는 월세와 약값조차 감당할 수 없어 매일 밤 400개 넘는 박스를 나르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열심히 살았던 인생인데 왜 그녀는 은퇴하지 못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엔 900만 명이 넘는 50대, 60대 베이비부머 세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 많은 이들이 퇴직 후에도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만은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은퇴 없는 대한민국의 진짜 민낯을,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5060 세대의 현실을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놓치시면 후회할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오전 9시쯤 온몸이 뻐근하고 발바닥은 얼얼하다. 그래도 그는 샤워를 하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린다. TV를 켜놓고 낡은 소파에 앉는 시간, 그것이 그가 유일하게 느끼는 여유다. 소파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고른 갈색 가죽 소파였다. 이제는 쿠션이 꺼지고 가죽은 해졌지만 그는 절대 이 소파를 버릴 수 없다. 아내가 여기 앉아 창밖 보면서 하던 말들이 아직도 들려요. 우리도 나중에 제주도 놀러 가자, 애들 다 크면. 근데 애들은 크긴 했는데 제주도는 못 갔어요. 그의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은 오후다. 일은 끝났지만 쉴 수 없다. 마음을 쉬게 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스마트폰으로 일자리 앱을 켠다. 하지만 60세 이하 혹은 남자 제외 주말 근무 가능자라는 문구가 붙은 채 문은 또 닫힌다. 이웃 아주머니는 복지관 청소라도 알아보라고 했지만 정씨는 이미 거기에도 이력서를 넣었다. 서류에서 떨어졌다. 그는 허탈하게 웃으며 말한다. 이젠 청소도 경쟁이에요. 다들 먹고 살기 바쁘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 시니어 고용 활성화 정책도 그에겐 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말은 많은데 실제로는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나이 많으면 일자리가 있다더니 막상 없어요. 그냥 뉴스에 나오는 얘기 같아요. 그는 오늘도 신문 배달을 끝내고 아침 공기를 마신다. 구청 시절 입던 파란 점퍼를 껴입고 여전히 출근하듯 거리로 나선다. 사람들은 그가 은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자신도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어쩌면 은퇴란 말 자체가 사치일 수도 있어요. 지금 60대들은 그럴 여유조차 없잖아요. 우리 세대한텐 은퇴가 아니라 연장전이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 정규환 씨는 오늘도 소파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른다. 새벽에 던졌던 신문 중 한 부를 펼쳐본다. 그 안에 실린 고령 일자리 확대라는 기사를 읽으며 그는 중얼거린다. 그 자리가 내 자리는 아니겠지. 그리고 커피를 마신다. 쓴맛이 혀끝에 남는다. 그는 알면서도 다시 한 모금을 마신다. 사는 것도 커피도 쓰지만 멈추지 않아야 하니까. 그래도 그는 내일 새벽에도 일어날 것이다. 자동차 소리 없는 골목길을 돌며 사람들의 문 앞에 조용히 신문을 놓을 것이다. 그는 누군가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는 사람이지만 정작 자신은 매일 그 하루의 끝에서 다시 출발한다. 그리고 밤이 오면 오래된 소파에 다시 앉는다.
등받이는 더욱 깊숙이 꺼지고 커피는 식어간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묵묵히 앉아 있다. 그 자리가 자신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주기 때문이다. 정규환 씨는 가끔 5호선 전철을 타고 종로에 나간다. 그곳엔 예전에 함께 일하던 선배들이 가끔 모이는 조그만 국밥집이 있다. 몇 달에 한 번쯤 밥 한 끼 하시죠라는 연락이 오면 그는 꾸역꾸역 몸을 일으켜 지하철을 탔다. 하지만 그 자리는 늘 무거운 침묵과 짧은 안부 인사만 오간다. 잘 지내십니까? 뭐 그냥 그렇지요. 형님은 어디라도 나가세요? 신문 돌려요. 새벽에. 고생 많으시네. 더 이상 누가 어디서 일하는지는 묻지 않는다. 정년퇴직 이후 서로의 삶이 얼마나 급격히 달라졌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손주 돌보느라 허리가 휘었고 어떤 이는 부인 병간호에 집을 팔았다. 누구 하나 마음 편한 사람은 없다. 그는 자신만 힘든 줄 알았지만 나가보면 다 똑같았다. 공무원 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생활은 빠듯하기만 하다. 문제는 돈보다 시간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 많아진 시간 동안 생각이 많아진다. 그는 집에 돌아와 TV를 켜고도 멍하니 화면만 바라본다. 어느 날은 방송 뉴스에서 100세 시대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 말에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렇게 오래 살라고 누가 허락했나? 그 말은 농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과거엔 퇴직하면 축하한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어색하게 느껴진다. 정년이 끝났다고 삶이 쉬워지는 것도 아니고 퇴직했다고 일이 끝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요즘 그는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 있다. 아들이 한 번씩 걸어오는 전화도 예전처럼 반갑게 느껴지지 않는다. 아버지, 괜찮으시죠? 라는 말 뒤에 이어지는 건 대개 부탁이기 때문이다. 혹시 다음 달에 애들 학원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그는 알겠다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숨이 막힌다. 그는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그는 연금 통장을 보며 신문 배달비 통장을 보며 어떻게든 빠듯하게 예산을 짜맞춘다. 지금은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중얼거리듯 말한 이 한마디는 그를 그대로 보여주는 문장이다. 그는 언제부턴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게 서툴러졌다. 매일 새벽 신문을 배달하며 수십 명의 문 앞을 지나치지만 누구에게도 인사 한마디 건넬 수 없는 시간이 쌓이고 있었다. 사람 목소리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듣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무료 건강검진에 갔다가 혈압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약을 사기엔 돈이 아까워 병원 처방전만 받아왔다. 약국 앞에서 서성이다 결국 돌아선 날 그는 집에 와서 이게 살고 있는 거 맞나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냈다. 그러다 최근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동아리 동년배 책 읽기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엔 망설였다. 낯선 사람들과 앉아 책을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첫날 68세 강미자 씨가 읽어내려간 나이 들매 품격이라는 책의 한 문장에 그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우리는 늙는 게 아니라 축적되어 간다. 그날 이후 그는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손톱을 깎고 단정히 셔츠를 다려입는다. 책 모임에 가는 날만큼은 자신이 다시 사회 속 한 사람이 된 것 같았기 때문이다.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아직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그는 작은 버릇이 생겼다. 신문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누군가 문을 여는 타이밍을 기다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 처음엔 어색했지만 어느 날 한 주민이 추운데 고생 많으세요라며 커피를 내밀자
그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 커피는 아직 냉장고에 넣어두고 마시지 않고 있다. 그 커피 마시면 그 고마움이 사라질까 봐요. 그 마음이 내 하루를 버티게 했거든요. 정 씨는 여전히 신문을 돌리고 여전히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신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다. 그는 이제 매일 아침 다짐한다. 나는 오늘도 사회의 일부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누군가의 아침을 깨우는 사람이다. 며칠 전 구청에서 노인 사회참여 지원사업 안내 공문이 우편함에 들어왔다. 고령자를 위한 지역 봉사활동 기회였고 교통비와 식비 명목의 소정의 수당도 지급된다고 적혀 있었다. 정 씨는 망설였지만 다시 한번 신청서를 꺼내들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나도 도움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는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여보, 나 아직도 이래. 근데 이젠 조금 웃으면서 해보려고 해. 노년에도 멈추지 않고 매일을 버티는 그들의 현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은 다시 연결되고 마음은 조금씩 회복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었다. 그는 내일도 새벽 공기를 가르며 신문을 배달할 것이다. 그 손엔 오늘보다 더 단단한 다짐이 쥐어져 있을 것이다. 조용히 방문을 닫고 신문 가방을 어깨에 맨다. 이제는 무거운 신문보다 마음의 무게가 더 크지만 그는 오늘도 걷는다. 걸음은 느려도 포기하지 않는 발걸음. 그것이 정규환 씨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다른 건 몰라도요, 내 두 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한 나는 아직 괜찮습니다. 그 말은 아마 우리 모두가 언젠가 되뇌게 될 말인지도 모른다. 바람이 차가운 새벽에도 손이 저려오는 계절에도 그는 묵묵히 한 집 한 집 신문을 놓고 간다. 그의 존재를 모를지라도 누군가의 문 앞에 놓인 신문 한 장이 이 사회에 여전히 필요한 노력의 흔적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윤석 씨는 올해 65이다. 은퇴한 지는 벌써 5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하루하루가 바쁘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삶은 여유롭지만 그의 하루는 규칙적이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아내와 함께 간단한 식사를 한다.